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대학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지식까지 채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캠퍼스 조대신문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조대신문에서 먼저 읽어볼 기사는 최윤진 기자가 작성한 코로나19 탓에 더욱 심각해지는 취업난과 청년의 우울이라는 기획기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읽어볼까요?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답답함,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작은 증상에도 코로나19가 아닐까 걱정하는 두려움, 활동 제약이 계속되면서 느끼는 무기력감, 감염병 관련 정보와 뉴스에 대한 과도한 집착,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증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대한 맹신 등이 코로나 우울에 해당한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가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울감이 합쳐진 합성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요즘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죠. 특히 최근 몇 년 새 20대 우울증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가 얼어붙은 데다가 취업난까지 겹쳐서 청년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는 지난달 21일 신입 구직자 1,148명을 대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구직 활동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하반기 구직을 포기했다고 답한 구직자가 전체의 15.2%였다. 신입 구직자들은 구직을 포기한 이유가 코로나19 사태로 구직 시장 경기가 좋지 않아서라고 가장 많이 답했고, 취업이 막막하고 어렵다고 느껴져서, 계속된 서류, 면접 전형 탈락으로 자신감이 떨어져서라고도 답했다. 학우들에게 코로나19 이후 미래를 위해 자신이 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 물었다. 아르바이트도 하나의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며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자 하는 학우. 자신이 도전할 수 있는 공모전 날짜를 달력에 표기해가며 공모전을 준비하는 학우. 학교의 취업 프로그램과 언택트 직무 박람회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우, 그리고 여러 자격증 공부를 하며 자기 개발에 열중하는 학우 등 자신의 앞날을 열심히 가꿔 나가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었다. 막연한 미래에 끝없는 한숨이 나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생활 방역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방역에도 신경을 쓰면서 다가오는 앞날을 준비했으면 한다. 이어서 창원대 신문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피해자의 피눈물을 낚다, 피싱이라는 제목으로 김기은 기자가 쓴 기획기사 살펴보겠습니다. 피싱이란 개인정보와 낚시의 합성어이며 금융기관을 비롯한 여러 웹사이트나 거기서 보내온 메일로 위장해 개인 인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계좌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피싱에는 우리가 아는 보이스피싱 외에도 스미싱과 파밍이 있다. 보이스피싱은 음성과 피싱의 합성어로 전화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도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수법이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 발송, 이메일에 게시된 인터넷 주소 클릭, 가짜 은행 사이트로 접속 유도, 보안카드 번호 전부 입력 요구, 금융정보 탈취, 범행 계좌로 이체 순서로 범행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파밍은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해 금융정보를 빼돌리는 것으로 사용자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피싱 사이트로 유도, 금융정보 탈취, 범행 계좌로 이체 등 정상 홈페이지로 가장해 금융정보 입력 요구의 진행 과정을 거쳐 범죄가 발생된다. 이런 디지털 금융 범죄의 피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죠. 기사는 이어서 피싱의 유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경찰과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부모에게 자녀라고 속이고 접근하는 피싱, 택배 문자를 위조해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몸캠 피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지 방법을 알아볼게요. 예방법에는 보안카드보다는 OTP와 보안 토큰을 사용하기,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클릭하지 않기, 컴퓨터, 이메일 등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저장하지 않기,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 강화하기가 있다. 피싱을 당했을 경우에는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연락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문자 링크로 스매싱을 당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진 찍어 보냈을 경우 휴대폰 소액 결제를 막고 신용카드를 중지시켜야 한다. 피해자들이 사기당한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도 마련되어 있어서 이를 활용해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다.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적 제도와 법률,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먼저 스스로 보안을 최대한 강화하는 걸 습관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획기사 하나 더 만나볼게요. 김은혜 기자가 작성했는데요. 우리 온라인으로 만날까요? 라는 기사입니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서 변화된 문화의 양상을 짚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언택트 소비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집에서 다 해결하는 홈코노미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즉 주거생활과 더불어 여가생활까지 집에서 다 해결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간도 늘어났다. 카페를 가고 싶을 때는 커피 머신이나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커피 제품을 살 수 있고 마트에 나가지 않아도 자정 전에 주문하기만 하면 새벽에 문 앞에 식자재가 와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OTT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영화를 보고 싶으면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을 통해 볼 수 있고 운동을 하고 싶으면 집에서도 운동 영상을 보거나 제품을 살 수 있다. 소비자가 언택트 소비를 시작하면서 기업들은 더는 대면으로 하는 마케팅에만 치중하지 않았다. 이제는 고객과 마주하지 않고 서비스와 상품 등을 판매하는 언택트 마케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또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배달과 비대면 결제 방식을 권하고 있다. 최근에는 언택트 마케팅 중의 하나인 무인 매장도 늘어나고 있다. 소비 문화뿐만 아니라 방송 문화까지 언택트로 바뀌면서 방청객이 필수적인 프로그램도 온라인으로 투표와 심사를 하고 온라인 방청객과 쌍방향 소통을 하는 방식도 보이는데요. 이제는 언택트에서 온택트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온택트 시대는 언택트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는 이제 온택트 시대에 익숙해졌다.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실시간 화상 수업도 이에 해당한다. 현 시대는 온라인으로 만나고 사람과의 접촉이 없어져 더욱 편리해졌다. 그러나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소외되는 언택트 디바이드가 발생할 수 있다. 언택트 디바이드는 언택트 기술이 늘어나면서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 현상으로 주로 노년층에서 많이 나타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전자출입 명부와 배달앱 등을 쓰면서 이것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게 불편을 준 경우가 많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는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이 디지털 기기 이용 수업을 진행해 왔지만 이마저도 현재 멈춘 상태다. 사회에서는 현재 상황에 맞춰 빠르게 발맞춰가는 상황에도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이번에는 부산대학교 부대신문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유빈 기자가 정리한 독립영화에 대한 기사, 관객과 독립된 이들의 영화 강제로 미개봉됐다. 한번 살펴볼게요. 국내 영화 시장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 비해 독립영화계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19 한국영화산업 총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극장의 관객 수가 2억 2,668만 명, 극장 매출액이 1조 9,14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독립영화계의 지표는 후퇴했다. 작년에 개봉한 독립예술영화는 2018년 496편에서 409편으로 줄었고 전체 개봉작 대비 비율도 23.5%로 약 7%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작년 전체 관객 중 독립예술영화 관객의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5년 내 최저치다. 상업 영화 중심의 전체 영화 시장과 독립예술영화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진 것이다. 독립영화, 예술영화 중에서 한국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이 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독립영화의 제작 편수가 증가하더라도 실제로 상영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네요. 독립영화의 배급, 상영이 어려운 근본적 이유에 대해 국내 영화 산업의 수직 계열화로 인한 독과점이 언급됐다. 수직 계열화란 영화 산업의 제작, 배급, 상영 과정이 특정 대기업 계열사의 주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CGV를 운영하는 CJ의 경우 JK필름이라는 제작사와 CJ E&M이라는 투자 배급사를 통해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영화 산업의 독과점 현상이 두드러지게 된 것이다. 지원 정책의 부족함도 원인이다. 독립영화 배급 상영을 위한 지원 정책의 규모가 제작 측면보다 현저히 적은 것이다. 2018년 국내 기준 독립영화 제작 지원 건수는 86건이었고 편당 제작 지원 금액 평균은 약 4,220만 원이었다. 이는 총 제작비 평균 금액의 약 77%다. 반면 배급에 대한 지원 건수는 27건에 불과했으며 편당 배급 지원 금액의 평균 또한 총 배급비 평균의 55% 수준이었다. 결국 배급 지원을 받은 독립영화인은 288명 중 22명으로 7.6%에 불과했다. 지원 정책 외에도 독립영화를 취급하는 배급사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독립영화의 침체는 전체 한국 영화의 발전을 가로막는 지름길이 될 텐데요. 관객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상업 영화뿐만 아니라 독립영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찾아보는 작은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부대신문이 다음 면에 싣고 있는 기사 한번 살펴볼게요. 행복의 조건이라는 독립영화 추천사를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초희 감독의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영화입니다. 영화가 시작되자 웃고 떠들며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보인다. 술게임이라도 하듯 그들은 서로를 손가락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 순간 술을 마시던 한 명의 중년 남성이 사람들의 지목을 당한다. 우연찮게도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과 함께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다. 장난일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진다. 화면이 전환되고 술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다. 그는 다름 아닌 찬실. 영화 제목만 보면 항상 웃고 있어야 할 그는 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일까? 제목과는 달리 지질이 복도 없는 찬실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의 조건인 좋은 집과 많은 돈, 행복한 사랑, 그리고 꿈을 향한 열정마저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주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찬실의 모습을 통해 영화는 끊임없이 되묻는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하지만 영화는 관객에게 결론을 내려주지 않는다. 다만 찬실과 그 주변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천천히 깨닫게 만든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꿈꾼다. 하지만 행복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제각기 다를 것이다. 집과 돈, 사랑 또는 젊음. 우리는 저마다 이들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잃은 찬실이 다시 도전하는 이유를,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언제든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네, 한번 찾아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고요. 이어서 다음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문화영상학과 권재익 학우가 쓴 영화라는 세상, 세상이라는 영화라는 글을 통해서 이번에도 영화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영화평론가 허문영 선생님의 두 번째 평론집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 우리는 세상을 보듯 영화를 보고 영화를 보듯 세상을 본다.
달리 말하면 영화는 보이는 세상이고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화다. 그가 이 글을 쓸 때 아마도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즈가 언젠가 세상은 영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참고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허문영 선생님의 대답인 것 같다. 이미 세상은 영화고 영화는 세상이라고. 어쩌면 이는 영화라는 매체가 태어난 그 순간 내려진 숙명이고 결국 영화는 세상과 일치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아닐까? 예컨대 과거 프랑스의 시체 공시소에서 전시된 차가운 시체들의 구경꾼들과 목이 잘리고 피가 치솟는 장면들을 앞에 두고 팝콘과 콜라를 삼키는 영화 관객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혹자는 영화는 세상이라는 공식을 지금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불과 25년 전에 타계한 들레즈가 그러니까 발화된 지 길어야 한 세기, 짧게는 반세기도 채 안 된 그의 예언이 벌써 실현됐다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솔직하다면 영화 속에서 얻어지는 피 튀기는 스펙터클과 지금 우리 눈앞에 불타고 있는 저 높은 건물을 보는 것에 질적 차이는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영화 같은 현실, 그리고 현실 같은 영화. 이 상관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글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영화가 세상이 되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윤리가 된다. 영화는 때때로 우리에게 윤리적 선택을 강요하는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잠시 보류할 수도 있다. 당장의 선택을 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다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피했던 질문들을 결국 세상을 살면서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다. 언젠가 세상은 영화가 될 테니 말이다. 아니, 세상은 이미 영화고 영화는 이미 세상이니 말이다. 네, 오늘 준비한 오늘의 캠퍼스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코너로